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애플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애플은 충성도 높은 팬들이 정말 많은 브랜드죠. 이런 와중에 애플워치, 아이폰 등 액정이 사용된 합성 사파이어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생산 공장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격을 당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텔레그램 채널 메쉬는 우크라이나군의 152mm 포탄 30발이 벨고로드주 셰베키노 지역에 떨어져 산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이번에 포격을 받은 모노크리스탈은 애플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적용되는 사파이어 글래스의 재료인 합성 사파이어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합성 사파이어는 LED 핵심 소재로 스마트폰 등 첨단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데요. 지난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산 합성 사파이어는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정부는 합성 사파이어에 대한 수출 금지를 고려한다고 밝히며 서방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었죠. 특히 모노크리스탈은요, 지난 2015년부터 애플워치에 탑재될 사파이어 글라스를 공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저 같은 애플 러버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네요. 여러분, 과연 다 쓴 전기차의 배터리는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하셨죠? 바로 폐배터리 기술을 통해 재탄생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는데요. 미아오창싱 중국 공업정보화부 순시원은 2023 세계 동력전지 대회에서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배터리 기술 혁신과 품질 성능에 대한 더 높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면서 정부는 고품질 배터리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동력전지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가 표준 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폐배터리를 유연하게 해체하고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는 등 핵심 기술을 지원하고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한 번 폐배터리로 관련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번에 폐배터리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원이 채굴되는 어떤 자원의 보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채굴이 가능한 노다지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경쟁도 더 심해질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역시 세계 1위인 중국이 또 나섰습니다. 재활용 정책 도입의 초일기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이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순시원이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폐배터리의 유연한 해체와 효율적인 재사용 같은 핵심 기술을 지원하고 이걸 상용화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중국에는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이 공업정보화부라는 곳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는데요. 산업이나 공업을 담당을 하고요. 여기다가 통신망도 관리를 담당을 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역할까지 하는 굉장히 역할이 많은 부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번에 했던 이야기 살짝 복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거죠. 여기서 이 리튬이 핵심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원소, 리튬은 이론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한 9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죠.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별개로 폐배터리는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SNE 리서치의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2030년쯤부터 해서 전기차 폐차 대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배터리도 2030년쯤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죠.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생각보다는 최근의 일입니다. 한 10년 안쪽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배터리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한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버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폐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리튬 이온 전지, 기존 배터리보다는 수명이 길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수명이 그렇게까지 긴 건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일반적으로 길게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이 배터리 기술이 가장 뒤처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블 영화에서 자주 봤던
그 아이언맨 있잖아요. 아이언맨 수트 같은 것들 지금 기술로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출력을 줄 배터리, 전력 기술이 여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폐기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요. 폐기를 하면 여기에 수많은 중금속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코발트, 그리고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소들 자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 분해만 안 되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입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리튬 이온 전지의 4대 요소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해액입니다. 그러면 전해액이 뭐냐? 전해액은 리튬 이온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대단한 오염 물질이거든요. 중국에서도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문제가 생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일찌감치 관련 규제를 마련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폐배터리 회수와 관련한 정부 정책 2003년도 있는데 본격적인 시작은 2012년으로 봅니다. 여기에 폐배터리 회수와 재활용을 독려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관련해서 법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은 한 5,000개 이상의 중소형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대요. 큰 기업들도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거린메이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0개 이상의 중소형 기업들이 시장에 난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이죠. 당시에 조건에 적합한 5개사가 있었고요. 지금 2차 화이트 리스트에는 22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관련 규제가 있기는 했고 관련 기준도 있지만 여기에 부합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비가 중국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어느 나라든지 불문하고 이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난번에는 여기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원소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폐배터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이나 자원이나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정부도 뭐 놀고만 있지는 않겠죠. 지난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핵심 광물의 확보 전략인데요. 여기 세부 추진 과제를 쭉 보면요. 재자원화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미래자원,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것들의 폐기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 광물 원료를 재자원화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실증센터를 만들고 클러스터도 만들고 재생원료 인증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겠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들이 담기긴 했는데 이거를 보시면 딱 감이 올 거예요. 굉장히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첫걸음 정도 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폐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역시. 그리고 EU와 미국이 여기를 빠르게 뒤쫓아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다소 시작이 늦었는 데다가 이 걸음마조차도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이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국내 폐배터리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폐배터리라는 자원의 쟁탈전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이 재편되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확보라고 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겠지만요. 여기에 정부 그리고 국회 역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제네럴 모터스 메리바라 최고 경영자가 3년여 만에 직접 중국을 찾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첫 방중인데요. 현지 전기차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 차원으로 풀이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중 첫 일정으로는 상하이시 당 서기와 독대했습니다. GM 현지 판매 하락과 시장 점유율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상하이의 전기차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시설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점차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브랜드 현지 존재감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죠. 뜨거워지는 전기차 전쟁,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판매한 전기차가 전 세계 전기차의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한 2,7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 900만 대 정도는 전기차로 공급될 것이다. 2035년까지는 한 80% 수준으로 전기차를 공급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앞선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너무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나 GM 같은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 정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GM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최근에 또 매출 같은 것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전기차 판매에 어떠한 동력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테슬라나 GM의 어떤 방문, 중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내 현재 전기차 상황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 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히스토리아와도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04, 5년에 이제 중국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해외 내연기관 차하고 중국 차들이 경쟁이 안 된다라는 큰 컨센서스 하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빨리 이루자. 그리고 공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일환으로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자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늘 하는 게 있죠. 일단 금융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소중 전기차 업체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많이 만들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시장의 확장을 노렸고요. 사는 사람에게도 적극적인 보조금,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약 37조 원가량 보조금이 지급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이징 같은 데는 자동차를 등록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전기차와 같은 경우 바로바로 등록을 해주는 등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쉽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다. 결국은 공급에서 자본 공급, 그 다음에 소비자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이런 것이 현실화돼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테슬라가 가격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정책으로 바뀌면서 가격 인하가 여러 번 단행됐습니다. 1년 동안 6번 단행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가격 정책을 바꾸자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됐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비아디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이제 중소업체들 3, 4, 5위를 차지하는 여러 중소업체들이 거의 반값 전기차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관망하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국의 전기차가 진짜 싸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떠한 경쟁의 격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업체들은 그 판매 대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향후 성장 전망이 어두워서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으로 키워진 기업이다 보니까 자본 조달 같은 것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빠르게 매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기차,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현기차가 중국에 진출하는 건 사실 어렵고요. 너무나 가격 경쟁이 격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기차가 진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 따라서 배터리 쓰는 것도 미국 내 전기차들이 배터리 쓰는 것도 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조성되었고요. 이러한 좋은 배터리 기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기술, 완성차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